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의 하반기 조선주의 방향성,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갤러리 신라 이준엽 디렉터의 짜장면 vs 김환기 vs 은마 아파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포트 구성법 알려줄 선생님 오늘 모셔봤는데요. 매일 또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게 중요하겠죠. 순차적인 분할 매도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 알려줄 선생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해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네네. 이렇게 또다시 출연을 해주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내용도 전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에 또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한한령 해제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이 부분부터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또 10월 말에 에이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여전히 기회인가 궁금하거든요. 한한령 해제 관련주 지금은 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화장품이 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 네, 그죠. 네, 이제 미용 기기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상승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말씀드릴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네, 좋았었는데 최근까지 흐름 보게 되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APR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약간 좀 바닥을 좀 형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또 많이 오르긴 올랐었고 저 K-팝 데모너스의 또 열풍이 또 그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재료 소진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종목들도 어느 좀 쉬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22일자 기준으로 한중 FTA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 에이펙 또 기점으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전체적으로 또 저점 수급이 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던가 우리 한알령 해제 쪽 컨텐츠 또 엔터 또 네. 기다리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주에 이어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이제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좀 어디를 봐야 될까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섹터로 수업을 나눠봐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네. 너무 잘 움직이니까. 맞아요. 다 잘 그래서, 가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3,900을 막 넘으려고 하고 이제 4,000을 넘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이제 좀 조선의 귀환이 저는 좀 눈에 띄어서 오늘 조선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최근 또 되게 강하더라고요. 지금 조선은 쉬어갈 듯 하지만 쉬어가지 않는 계속해서 주도주로서의 이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또 워낙에 큰 모멘텀을 안고 있기도 하고 근데 촬영일 기준 지금 10월 22일자로 봤을 때 또 오늘장에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일까 궁금한데 조선은 좀 어떤 포인트를 챙겨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우리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마가에서 또 우리가 쉬핑 또 네. 이제 우리가 가운데 넣어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선주를 끌어올리기에 연초부터 굉장히 또 높은 상승을 또 해줬죠.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조선 쪽이라든가 그리고 조선 기자재 모두 지금 총망라해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뭐 수급적인 면모라든가 그리고 수주도 마찬가지로 네.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뭐 3년치 일감이 좀 끝난 회사들도 좀 굉장히 많고요. 거의 5년, 7년까지 끝나는 또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예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 로봇주들 관련해서 좀 반사 수혜를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이제 3,600에서 이제 또 700, 800 또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갔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드디어 지금 다시 한 번에 또 수급이 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번 2차전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에 대한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계속 시장에서 조선하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는 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고요. 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세계 또 1위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선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의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약한 상태고 그 부분을 우리나라랑 같이 지금 윈윈 전략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같이 이제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마스가라고 또 명명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정말 조선업이 굉장히 또 호황이었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불황을 또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또 대미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또 지원이 또 이루어질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확실히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어떤 좀 미국 관련해서 가장 큰 산업, 가장 큰 미국의 투자 산업이 조선에 있고요. 그 조선에 대해서 또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던 게 이 주요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그리고 관세 협상을 위한 이제 국내 인사들의 방미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있었던 대미 투자 이슈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3,500억 불에 대한 대미 투자가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조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모든 지금 측면에서 우리 3,500억 불에 대한 큰 투자에 대한 결정이 있었죠. 근데 미국이 3,500억 불에 대한 일시적인 좀 일시금을 또 네. 오늘 원했었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3,500억 불을 일단은 좀 결정을 한 상태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번 이제 조율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또 김종관 또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을 또 가서 또 상무장관 러트닉이랑 또 얘기를 또 많이 또 했고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또 기타 산업에 대한 부분들 뭐 우리는 이제 조율 중이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하고 에이펙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또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조선주가 좀 많이 또 올라섰던 그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 조선주가 한 달 반 정도 휴식기를 가져갔었고요. 이제 다음 주 바로 다가온 또 에이펙이 또 기점이 되어서 네. 그 다음번 또 스텝을 또 밟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그래서 지금 11월에는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많이 궁금한 시점인데 조선주가 이제 반도체 로봇이 한창 날아다닐 때 이제 조선주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선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 그렇다면 또 어디를 봐야 될까 궁금한데 조선주 지금 11월에 투자 전략 우선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섹터랑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조선사 좀 위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이렇게 좀 두 카테고리에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제 조선 쪽에서는 좀 최근 또 이슈가 있었고요. 또 H 현대 미포 그리고 H 현대 중공업의 또 합병 또 네.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또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캐파를 또 키우고 확실한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의 지금 그 기초 작업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하나오션의 또 상승이 또 두드러졌는데 여전히 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고요. 또 조선사뿐만 아니라 지금 또 기자재 쪽으로 또 트리클 다운돼서 낙수 효과를 또 고려한다라면 특히 지금 LNG 쪽에 이제 포커싱이 좀 됩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래서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가질 때는 한 종목씩 지금 들어가는 어떤 패키지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특수선이라든가 LNG 또 고부가 같이 영향이 큰 또 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자재 종목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 뭐 네. 100개, 뭐 200개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몇 개 또 추려서 계속 움직임이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일승, 뭐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뭐 케이프 네. 같은 종목들에 대한 또 좋은 또 최근에 또 상승이 있으니까 또 맞아요.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히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교적인 문제를 또 같이 또 수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변화 부분들 그리고 추가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또 매일같이 좀 기사를 좀 챙겨보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 대응을 좀 일정 대응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또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조선, 자 2차전이 시작되는 조선 관점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확실히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중장기로 지금 매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미 이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지금 조선주를 매매를 하려면 좀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데 사실 마스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잖아요. 지금은 좀 조선주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어떤 것들을 보면서 달려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에 있습니다. 네, 수주가 있고 이제는 어닝 시즌이 또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또 기점으로 해서 또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2차전지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대형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상반기 좋았던 그런 실적들을 다시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3, 4분기도 좋겠지만 2026년 내년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미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시너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또 그 향, 뭐 HD 현대 향 그리고 삼성중공업 향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도 역시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을 이제는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일단은 다가온 네.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은 또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탄탄하게 안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본격 들어온 만큼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저님이 이제 조선 쪽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테마 기대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장기적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까지 조선을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해요. 2026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내년 정도까지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내년까지 보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대시세 구간이 지금 지났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구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저는 조선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그런 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한미 또 회담이 끝나고 나서의 또 첫 번째 맞이하는 또 달이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10월 달 마지막 날 또 우리가 FOMC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까지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특히 우리가 제조업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바이오 쪽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가장 최대 수혜 섹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네. 물론 맞죠. 그것도 네. 물론 맞지만 우리가 제조업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또 산업의 또 수혜를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됐을 때 지금 이제 0.25% 금리 인하가 됐고 이번 추가적으로 또 0.25%에 대한 금리 인하가 또 결정이 된다면은 지금 0.50%의 금리 인하,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 로봇 자동차 다 지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증시에 또 자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 조선도 마찬가지인 제조산업에서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까지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지금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유동성을 또 맞아요. 생각했을 때는 조선이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랑 로봇 가는 거 보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네. 더 상승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선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한 번 더, 두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에이펙에 대해서 에이펙을 앞두고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됐을 때 이 제조업은 또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계속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때 또 엄청나게 질주를 보여줬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있죠. 세진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정말 단기간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기업이기도 했었는데 이 두 기업이 9월 10일인가요? 11일쯤 9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마쳤단 말이죠. 이 두 기업 지금 들어가는 전략 어떨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게 봅니다. 너무 좋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엄청 장밋빛을 그린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명분 삼는 그런 또 상승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포지션이 확실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데카우스본의 이제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금 일승이라든가 오리엔탈전공 또 환경 부분에 있어도 또 굉장히 또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그 시장 내 포지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든가 HJ중공업, 특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군 군함 관련된 특수선 관련된 또 업종이기도 해서 네. 방산으로도 같이 이제 포커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데카우스 쪽에 이제 세진중공업이 HD 현대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또 좋은 소식이 또 합병 소식이 또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세진중공업이 한 번에 또 모멘텀을 크게 한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 MRO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군 쪽, 특히 이제 캐나다 해군 관련해서도 우리가 입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HJ중공업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둘 다 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님 그러면 세진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지금 구간 주가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궁금한데 차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세진중공업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9월 기간에, 9월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요. 맞아요. 네, 이 상승세가 기자재를 좀 들어올리기 좀 시작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보시면은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9월 달 내내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 이제 9월 달 마지막까지 좀 갔으면 좋았겠지만, 9월 달에 이제 치고 올라왔던 반도체나 또 로봇을 생각한다라면 네.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수급은 어느 정도는 정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좀 우리가 들어오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달 반 동안의 좀 눌림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금의 우리 한미 또 회담이 또 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작이 된 점에서의 지금 기준봉이 또 세워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는 좀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기자재 쪽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갱신에 대한 부분을 꼭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지금 전고점이 1차 목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사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가장 높은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지금 세진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신고가 구간에 지금 27,400원 지금 이제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7,400원에 대한 1차 목표를 두시고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매물이 또 없는 또 신고가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3만 원 또 이상의 또 우리가 또 긍정적인 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원을 넘었고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또 돌파 또 직전인데 우리가 예측이 좀 안 될 정도로 지금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효과들이 그다음 이제 조선 쪽으로 확실한 또 모멘텀을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한 27,400원에 대한 돌파 그리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HJ중공업 또 이제 같이 또 살펴보게 되면은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9월 달에 9월 달 중순까지 좀 올라오다가 좀 반도체의 자리를 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 연기금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의 2차전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이 차트에도 지금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월봉상으로도 지금 HJ중공업 같은 종목들, 세진중공업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기다렸다가 분출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둘 다 지금 고려할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게 1차 목표는 여기에 있는 고점 34,350원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자리 바꿔서 4만 원까지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단기 관점을 넘어서 이제는 중기 이상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우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의 목표가는 27,4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주셨고요. HJ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상방이 크게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33,350원 그 이후에는 또 4만 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두 기업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기자재 안에서 이렇게 두 종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또 이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또 아주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대형주들 정말 속속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2차 랠리 조선주가 시작이 된다면 대형주 안에서는 좀 어떤 기업을 보는 게 맞을까요? 대형주 하나만 하면 섭하니까 두 종목 네, 오.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네, 일단은 좀 현대미포, HD 현대미포랑 하나오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 최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대형 조선사들의 이제 움직임들도 이게 중소형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맞아요. 네, 또 상승이 나오는데 네, 그만큼 매수를 합니다. 네, 그만큼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일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기금, 투신 그리고 뭐 금투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기관 주체에서 좀 선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합병 효과의 시작이거든요. 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또 컨펌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삼을 때는 HD 현대미포가 11월, 12월 달에 주인공이 충분히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강자라고 하게 되면이 하나오션.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하나그룹주들은 이제 제재를 가한다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일단락이 됐고요. 거의 영향이 없다. 인적이라든가 물적으로도 영향이 없다라고 좀 얘기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게 반등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때가 네. 기회였고 역시나 이제 우려를 해소하면은 또 확신이 또 되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한 물량들이 하나오션에 대한 또 한 번의 신고가, 또 재차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죠. 자, 이제는 가는 길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몇 년치 일감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더 실적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면서 잘 나올까? 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시고요. 특히 이제 필리주선소라든가 하나그룹이 가장 지금 앞서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확실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랑 하나오션은 그러면 목표가를 좀 대략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신고가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발자취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봤을 때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6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으면 좋을 그래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오션은 16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D 현대미포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한 30만 원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대형주 안에서는 HD현대미포 그리고 하나오션을 꼽아주셨습니다. HD현대미포는 30만 원 그리고 하나오션은 16만 원 선 돌파 가능하다라고 상방을 열어놔 주셨고요. 오늘 말씀 나눴던 이 네 가지 종목들 세진중공업과 HJ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미포까지 꼭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번 7월 달에 또 얘기해 주셨던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에 대한 현 시점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월요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저녁 10시 10분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밴드에도 들어오시면은 정말 제가 매일 상시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재료들 또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확인하시고요. 특히 최근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저기 시장에 굉장히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강세장 속에서 내 포트의 종목 수익은 왜 안 날까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현범 매니저는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통해서 내 이 포트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한기 화백의 1971년도 작품 푸른색 전면 점화가 오는 17일 크리스티 뉴욕의 20세기 이브닝 경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사람들의 관심도가 뜨겁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관심도가 뜨거운 건 이 이브닝 경매가 정말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번 경매에서 김한기 화백의 기존 최고가 기록이자 한국 현대미술 최고 낙찰가인 132억 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술품 안에서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 봐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할지 고민이 돼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 갤러리 신라 이준엽 디렉터와 자산으로서의 미술품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신라의 이준엽 디렉터라고 하고요. 네. 대구에 1992년 오픈한 갤러리 신라의 이제 서울 지점을 맡아서 디렉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2%나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나 우리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지점이 본사인 이 대구 지점의 매출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또 주목을 받으시는 이유는 갤러리 신라 대표 2세 젊은 갤러리스트로서 유니크한 마케팅 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미술을 싫어하면 됩니다. 미술을 싫어하면 된다고요? 네. 오. 너무 싫어서 저는 이걸 물려받기 싫어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물려받기 싫어서 멕시코로 도망을 갔다가 네.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잡혀온 케이스인데요. 너무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걸 구매를 하는 거지? 화가 나셨군요. 왜 도대체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관점에서 더 냉철하게.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건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감성적으로.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 증오와 분노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객관적인 감각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근 미술 트렌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녹화 돌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다. 최신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잘 팔리는 그림이 뭔지도 궁금하고 어떤 그림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큰지도 궁금한데 일단 최신 미술 트렌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너무 암울하긴 한데 몰락이 트렌드입니다. 몰락이요? 왜요? 한국 미술 경기가 호황기를 거쳐가면서 조정기라고 하지만 더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대형 갤러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알밀렛이라는 갤러리가 네. 그 런던 지점을 철수한다던가 그리고 홍콩에도 이제 페이스라든지 대형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대장주라고 하죠. 이제 초대형 갤러리들, 메가 갤러리들도 매출이 뭐 반토막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몰락을 트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렌드가 몰락이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격적인 면을 떠나서 가지고 있었을 때 자산의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미술품은 어떤 미술품일까요? 정말 복잡하겠지만 기준이 그냥 선생님이 딱 들으셨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뭐 저희 갤러리 작가를 이야기해서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도 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김치앤칩스라는 작가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작가님들이죠? 뉴미디어 작업이라고 해서 캔버스 작업이 아니라 막 기계 장치가 움직인다던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작업들은 뉴미디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한국 미술이 이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백남준 선생님 같이 비디오를 이용해서 했던 작가들도 있지만 김치앤칩스는 이제 한국인과 영국인 듀오를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없었던 미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갤러리 매출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치앤칩스 작가들이 뉴미디어 작업으로 저희 매출을 견인했고 앞으로 미술 시장도 지금 몰락기이지만 뉴미디어라는 장르가
네. 미술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작가님들 팀 이름이 김치 앤 칩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한국인 플러스 영국인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작가명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칠판 한번 넘겨주시죠. 어떤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짜장면 vs 저 이거 정말 신기했거든요. 김환기 vs 은마 아파트입니다. 이 셋이 어떤 공통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 보시는 것 같이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짜장면을 먹다가 네.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미술품으로서의 아주 미술품은 투자하기 아주 용이한 상품이다. 오. 와 같은 아주 네. 제가 경멸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아주 엄청난 투자에 성공한 짜릿함만 적어 놓으셨길래 좀 현실적으로 그럼 과연 그때 네. 다른 것들은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을까라는 오. 생각에서 글을 한번 적어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어떤 글을 적으셨고, 물론 저는 오기 전에 한번 읽고 왔는데요. 네.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은마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보니까 비교군에 제 세대에서 은마 아파트는 제가 그 과도기에 있는 연생이다 보니까 네. 아까움의 상징이거든요. 특히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에서 덕선이네가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 갈까 이렇게 신나 있을 때 옆에서 그 다른 집 아빠가 저 은마 아파트 하나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냥 보면서 두고두고 시청자 측으로서 아 저거 사지 왜 안 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상징 같은 소재가 은마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치가 정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서서 포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짜장면 vs 김환기 화백의 작품 그리고 은마 아파트 어떻게 가격 상승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뭐 짜장면 값은 1,300원에서 10,000원이 올랐어. 아, 거의 체감 10배 넘어요. 네. 그러니까 7.6배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짜장면을 그때 먹었으니까 내가 1,700원에 네. 지금 7.6배의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또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36배가 올렸더라고요. 7.6배와 36배. 네. 근데 김환기 화백의 작업이 아마 1990년대에는 10억 정도 했대요. 그 당시에. 네, 10억. 네. 그때도 비싸네요. 아이고 은마 아파트 네 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히 뭐 엄청난 투자라고 보기는 사실 투자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비싸서 어차피 못 샀을 거니까 하기 때문인가요? 네네네. 오. 그 셋 중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짜장면이겠죠. 그쵸, 제일 현실적으로. 친숙하니까요. 네. 가격도 어베일러블 하는 거죠. 짜장면 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은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김환기 선생님 작업보다 더 쌌으니까 김환기 선생님의 작업은 90년도에 10억이었고 네. 은마 아파트는 한 7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투자는 은마 아파트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짜장면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이긴 하지만 은마 아파트와 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은마 아파트보다 어차피 우리는 이 화백의 작품을 사는 것이 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아까워할 필요가 당최 없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미술품 투자에 뭐 가능하다면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걸 샀을 때 15배가 오르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투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걸 정말 그 영끌한다고 하죠. 다 끌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만약에 뚝 떨어져 버리면 가격이 그럼 진짜 낭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읽었던 글에 이런 단어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글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 김환기 화백의 이 가격 상승률을 이야기할 때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재화든 네.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근데
미술품 투자를 홍보하는 어떤 기사들이나 아니면 미술품 투자를 강조했던 그리고 지금 사기죄로 많이 잡혀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이랑 그 투자로서의 성공을 혼동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네. 투자로서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이 미술품이 투자로서의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서 가치가 유지된 건데 네. 마치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 반영이 투자의 성공이냐 설명을 하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저희 컬렉터 분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보는 편이죠. 연결이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술품도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STO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술품 같이 주식,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어도 이렇게 부분으로 떼서 투자를 하는 거 어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미술품 투자, STO도 살짝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STO는. 절대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요? 현실적으로 그건 폭탄 돌리기를 나눠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거랑 이유가 같을까요? 어쨌든 그 작품을 가격이 오른 작품을 네. 솔직히 말씀드려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작품을 사가지고 이 작품이 가격이 올랐을 때 더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작품을 넘기자가 수익 방식인데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그 훌륭한 컬렉터에게 좋은 작업이 갈 수는 있지만 네. 이 제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품이. 그렇죠. 계속 보존될 건데 그럼 과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래 조각 투자는 그냥 리스크가 적은 폭탄 돌리기 정도니까 뭐 취미 삼아서 뭐 3만 원, 2만 원 하나 해보시는 건 좋은데 네. 뭐 거기에 거금을 투자한다시던가 그럴 바에는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의 STO에 투자할 바에 짜장면을 드십시오. 네. STO는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1번이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볼까라고 눈이 이렇게 굴러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미술품, STO는 정말 조심해서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더 먹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 칠판을 한번 봐볼까요? 미술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또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 갤러리 신라는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걸 크게 3가지 가치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미술품을 소비재로 분류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뭔가 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갤러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술품은 어쨌든 개인이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제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거나 좋다거나 멋지다거나 네. 너무 정성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갤러리스트는 또 작품을 파는 일이기도 하니 냉철하게 네. 그런 정성적인 가치를 가격이라는 정량적인 가치로 분석하는 아니면 통역하는 통역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통역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숫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가치, 하나는 미적 가치, 또 하나는 미적 가치, 미술사적 가치, 3번째가 시장적 가치, 정성적 가치, 정량적 가치, 그리고 또 정량적 가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성적,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2가지는 약간 결이 다르네요. 이게 좀 이 맥락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2가지 기준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미술사적 가치는 이게 전체적인 미술사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미술사를 예쁜 그림을 큐레이션해주는 학문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미술사라는 거는 시간과 이 작가의 중요도, 누가 어떤 그림을 먼저 그렸느냐, 이 그림은
누가 이런 이 미술 사조의 시작은 누구였는가 하면서 취미 판단, 취향을 설명해주는 학문이 아니라 네. 중요한 작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게 그냥 누가 예쁘게 그렸냐가 아니네요. 네네네. 누가 이걸 선도했냐, 네네. 먼저 시작했냐가 중요한 거군요. 시대 순으로 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정량적으로 최대한 분석하려는 것이 미술사라는 학문이니까 네. 그냥 취향의 문제라면은 그건 그냥 일기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적 가치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인가요? 네. 시장적 가치 많은 분들이 미술품을 구매하시면서 착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미술품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과 미술품 구매는 유리되어 있는 가치죠. 자, 경험해볼 수 없는 네. 가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험, 가격이 높으면은 이게 작품이 좋을 것이다. 미술사적 가치도 가지고 미적 가치도 가질 것이다라는 네. 착각에 빠지시는데 사실 작품의 가격은 그냥 시장의 수요일 뿐이고 네. 그리고 또 작가가 정한 가격일 뿐이죠. 갤러리와 앞에 두 개를 담보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나눠 놓으셨다라고 이해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네네네. 가격이 품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격이 가치를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 여기에 또 휘둘리기 쉽잖아요. 저희는 특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앞서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또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환기 화백으로 포문을 저희가 열고 이렇게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게 미술품인데 투자를 할까요? 했을 때 STO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미술품 투자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보고 조심을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예시가 있다면 궁금해요. 김환기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몇 배 이상의 가치를 내곤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가치가 뚝 떨어졌더라. 이런 일도 있나요? 많죠. 이제 많아요. 한국 미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지점들이 지금까지 3번 있어요. 이제 1990년대 한 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확 수그러들었고 2008년도에 또 폭발 성장을 했다가 네. 확 수그러들었고 또 최근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네. 성장했다가 수그러들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가 조정기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작가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 많군요. 저희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제가 실명 거론하기도 애매해서 그렇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지신 분들의 특징이라던가 이유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 가치를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미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 너무 시장에 초점을 맞춘 가치만 중심으로 뒀던 작품들일까요, 그러면? 오른다 하니까 사서 유명해진 작가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사실 이제 경제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애매하지만 제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근데 또 들어보면은 그 주식 오를 것 같아. 또 소문이 돌아서 막 오르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를 것 같아. 막 심리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신 거죠. 가격이 높으니까 막 올랐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나 올랐네. 네. 하니까 샀는데 사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미적 가치도 이게 정말 좀 트렌디한 건가 아름다운 건가 가치도 못 내리고 미술사적 가치는 더더욱 없는 작품들은 결국 기능을 못해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본 다음에는 수수료를 떼이고 또 미술품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다른 것에 투자를 했을 때도 세금을 떼인단 말이죠. 그런데 미술품에 좀 눈을 돌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비중이 미술품은 세금을 안 뗀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왜 안 떼겠습니까? 안 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세금 거두기 힘드니까 안 떼겠죠. 아무튼 열심히 세금을 네. 이렇게 나라에서 거두고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힘들고 돌봐야 될 분들이 많으니. 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미술품의 세금을 적게 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떼봐도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미술품 판매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네. 10%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이게 6천억 정도 매출, 그 전체 시장이 6천원에서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기에 10%면은 뭐 한 600억에서 1000억 사이인데
미술품을 정확히 감정하기 위해서는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뭐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을 기르는데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하, 세금을 안 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만 그리고 선생님께만 들을 수 있는 질문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제가 꼽아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미술품이 투자 상품이 된다면 그건 예술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상품일까요? 채권인 거죠. 채권. 상품이다라고 네. 보시는 쪽에 가깝군요. 네. 아마 미술품이랑 제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화폐일 거예요. 네. 화폐 그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작용도 하지 못하지만 가치 전달 수단으로 쓰이는 매체들, 화폐와 금이겠죠. 예술품도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화가 돼버린다면. 네,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에 오프닝에 저희가 김환기 화백의 이 작품이 이 직전 최고가를 또 넘어설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김환기 화백의 푸른 점화, 한국 미술의 최고가를 다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은? 너무 현실적으로는 쓸 현실적으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런데 뭔가 되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랑 일맥상통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최고가를 새로 쓰는 게 가능할 네. 것이다라는 맥락이네요. 하지만 저희 트렌드가 몰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형 갤러리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옥션 회사가 과연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환기 작업이 최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는 미술 시장이 좋아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환율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뿐일 거라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뉴스 하나만으로 미술 시장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환율이 계속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맥락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화상으로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일지 가장 궁금한데요. 제가 글을 또 읽고 왔는데 한 작가를 오래 보면서 함께 성장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는 말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지시는 감정, 화상으로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이거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계좌 입금될 때 제일 행복하긴 한데 네. 어쨌든 어떤 작가의 작업이 인플레이션을 따랐다는 것은 그 시대를 거쳐서 30년이든 40년이든 인플레이션을 따라갔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들이 그 작가에 대한 생각, 수요, 그 작가의 작업과 생각, 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계속 네. 발맞춰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하고 요구한다는 거.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정신이 물질화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요. 네. 한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어떤 인간의 작업이 시대를 거쳐서 소비된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그 불멸성을 인정받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짜릿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수치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올랐어 하겠지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인정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쭉 올랐다는 건 그만큼 또 대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 질문 들어보려고 합니다. 은마 아파트, 이제 짜장면 빼고입니다. 은마 아파트 vs 김환기 화백의 작품. 본질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음마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걸어놓을 집이 있어야 아, 투자를 지속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반전의 대답이 나왔는데요. 은마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유쾌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말씀 중간중간에도 얻을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최고가를 다시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그 안에는 환율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은마 아파트 너무 올랐다. 뭐 미술품 너무 올랐다 해서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못 샀다. 라는 점도 머리에 꼭꼭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주의할 점은
STO 하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자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2교시 수업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미술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유익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